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7세를 바라보는 구경문이라고 합니다. 제 나이 45살에 만난 인연으로 참 많은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적어보려 합니다. 어쩌면 누구에겐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겐 이 모든 순간들이 특별하고 소중합니다. 사실 저는 평범한 농촌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대학도 가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이 넉넉치 않아 일찍부터 돈을 벌어야 했죠. 한두 해 벌면 형편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허리 디스크로 일하던 논밭을 접으시면서 가족 생계가 제 손에 달렸습니다. 그 덕에 젊은 시절부터 일은 악착같이 했습니다. 용접도 해보고 포장도 해보고 기술도 배우려 했지만 그 시절엔 뭘 해도 큰돈 벌기 쉽지 않더군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는 45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들 제 나이를 묻고 왜 아직도 결혼을 안 했냐고 물었지만 결혼은 고사하고 제 한 몸 챙기기도 빠듯했으니 말 다 했죠. 저는 결혼은 거의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여자들은 아무래도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좋아했으니 저처럼 나이 많고 홀어머니 모셔야 하는 남자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머니께서 제게 여자 사진들을 보여주시더군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동남아 외국 여자들이었습니다. 여기 여자들이 그렇게 부지런하고 싹싹하다더라. 나이도 많지 않고 괜찮은 것 같으니 네가 좋아하는 여자 만나서 결혼하거라. 짧은 만남에 어떻게 좋아하는 감정이 들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도 저를 사랑하는 감정으로 만나려고 결혼하는 것은 아닐 텐데요. 저는 그런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아요. 다 살면 정 붙는 거고 애 낳으면 사랑하는 거야. 사랑이 뭐 별거야? 네 나이를 생각해서 까탈스럽게 굴지 말고 적당히 마음에 들면 결혼해라. 전 어머니 모시고 살 거니까 그런 소리 마세요. 어머니 까칠한 성격 보통 며느리 못 배겨요. 남의 집 귀한 딸 고생시킬 생각 없으니 저랑 오래오래 살아요 어머니. 저희 어머니께서는 내일 모레 쉰인 저 장가 못 간 게 그리도 하니 맺히셨던지 어디 외국 여자들 선을 보라고 돈을 주셨지만 저는 그렇게는 결혼하기는 싫었기에 좋은 말로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안 할 것처럼 했는데 그런데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집신도 짝이 있다고 그때 공장에서 한 중국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리엔청. 저보다 15살이나 어린 30살 과부였습니다. 낯선 한국에서 6살짜리 딸 리정이 하나를 키우며 악착같이 살아가던 사람인데 그런 모습이 저와 닮아서였을까요? 서툴지만 성실한 한국어로 저한테 인사를 건네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리엔청의 딸 리정이는 사내아이처럼 활발하고 영특한 아이였어요. 공장일 끝나고 딸을 데리러 올 때면 어찌나 말도 잘하던지 제가 뭘 먹고 있으면 먼저 손을 내미는 아이였습니다. 아저씨, 저도 주세요. 저도 아저씨가 먹는 거 먹고 싶어요. 이거 군밤인데 그럼 먹을래? 아저씨가 원래 아저씨 엄마 사다 드리려고 산 건데 또 사면 되니까 이거 줄게. 아이, 맛있겠다. 나 군밤 좋아하는데 잘 먹겠습니다. 리정이는 신이 나서 군밤을 받아갔고 이렇게 늘상 저만 보면 먼저 손을 내미는 아이였습니다. 처음엔 그 모습이 귀여워 웃었지만 가끔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당당한 아이라면 어른 돼서도 잘 되어서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갈 것 같다는 생각 말이죠. 참 야무지고 똑똑한 딸을 가진 리엔청이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리엔청은 그런 저와는 마음이 달랐던지
그런 딸을 보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어느 날 리엔청은 딸인 리정이가 저를 무척이나 따른 만큼 제가 잘 대해주고 이것저것 잘 챙겨주니 그게 고마웠던지 제게 과일을 한 봉지 크게 담아서 주었습니다. 우리 딸에게 늘 잘해주시니 매번 신세만 지게 되고 감사해서 한 봉지 사왔습니다. 아니에요. 리정이가 워낙 어른들을 잘 따르기도 하고 예쁜 짓만 하는데요. 그래도 경문 씨가 마음이 좋아 우리 리정이를 예뻐하시니까 그런 거지. 다른 어른들 같았음 귀찮아하기나 하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그럴 리가요. 리정이는 다 예뻐하는데요. 그런데 제 이름을 아시네요? 아, 네.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를 들어서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리엔청은 갑자기 얼굴이 홍당무처럼 시뻘개져 가버렸고 저는 리엔청이 준 봉지 속 귤을 보며 어쩐지 마음이 따뜻해져 왔습니다. 그게 리엔청과의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일하면서도 자주 부딪히면서 자연스레 가까워졌고 마침내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나이 54 하는 결혼이라 주변에서 걱정도 많았지만 저는 그저 리엔청과 리정이를 제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특히 리정이가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붙잡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을 때 이 모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은 더했죠. 아저씨, 정말 우리 아빠가 되어줄 거죠? 나는 아저씨가 우리 아빠가 되는 게 정말 좋아요. 이리 말했을 때 제 마음은 이미 그녀들과의 삶에 다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조촐하게 동네 교회에서 자그맣게 결혼식을 올렸고 제가 결혼해서 제일 기뻐하셨던 분은 바로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물론 저는 초혼인 반면 리엔청에게 딸이 하나 있는 것으로 인해 걱정하시긴 하셨지만 워낙 리정이가 살갑게 구니 손녀딸로 안 받아들일 수가 없으셨던 것이었죠. 리정이는 제 귀여운 복덩이가 되었고 제 친딸 이상인 아이였습니다. 아내는 저와 결혼한 후 얼마 안 있다가 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들이라는 말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리엔청을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하셨지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오히려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아낌없이 다 내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정이 주는 따뜻함인가 싶었고 매일매일 우리 가정에서는 웃음소리가 나며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가정 속에서 아들 인성이가 태어나면서 행복감은 더했죠. 처음으로 제 피가 흐르는 자식을 품에 안았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리정이는 가끔 인성이를 안고 있는 제게 투정을 부리며 질투심을 부리기도 했지만 저는 인성이와 리정이를 똑같이 대하려 노력했습니다. 리정이는 비록 제 친딸은 아니었지만 제게는 그저 사랑스러운 처제딸일 뿐이었고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많이 노력했습니다. 리엔청은 그런 면에서 제게 많이 고마워했고 리정이도 더욱더 저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좋다면서 말이죠. 리정이는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셈에는 능한 편이어서 저는 어쩐지 리정이가 돈을 만지는 일을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키우면서 놀라웠던 것은 바로 자식들의 숨겨진 재능을 보게 될 때였죠. 특히나 아들 인성이는 어릴 때부터 참으로 놀라운 아이였습니다. 커가면서 책을 줬을 뿐인데 한글 영어를 40개월 정도가 되자 줄줄줄 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 본 것들은 잘 잊질 않았고 누나를 닮아서 그런지 셈에도 등했죠. 공부뿐만 아니라 예능에도 재능이 있었어요. 어느 날 리정이가 피아노를 연습하는 모습을 보더니 옆에서 따라치기 시작하는데 누나보다 더 잘 치는 거예요. 와, 인성이 너 잘 친다.
너 악보 읽을 줄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다쳤어? 그냥 누나가 친 피아노 소리가 들려서 쳐봤어. 피아노 학원을 다녀본 적도 없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는데 그 작은 손으로 건반을 두드리는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6살 때 글자 수가 빽빽한 영어책을 혼자 읽는 걸 봤을 때는 우리 아들이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싶었죠. 물론 제가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은 있었지만 그 아이가 가진 잠재력을 보고 나니 그 욕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엔청과 저는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매일 놀랐습니다. 리정이도 공부와 피아노에 열심이었고 둘이 함께 있으면 마치 한 팀처럼 서로를 북돋우며 자랐죠. 하루는 리정이가 인성이와 의사환자 놀이를 하며 청진기 가지고 장난을 쳤는데 갑자기 리정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중에 우리 인성이 의사 시켜요. 인성이는 의사가 되고 싶대요. 장난스럽게 말했는데 그 말이 정말로 이루어질 줄은 그땐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와 돌아보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리엔청, 리정이 그리고 인성이와 함께 보낸 그 시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항상 행복하게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아내와 저는 부도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문 앞에는 휴업 공지라는 글자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고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쩌죠? 일자리를 잃었으니 뭘 먹고 살아요? 리엔청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저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공장 식구들한테 연락을 받았지만 다들 휴업 공지만 보고 웅성거리는 상황이었고 다들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더 이상 공장에서 일할 수도 없고 월급을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서 더 이상 그 일에 매달리지 않은 채 다들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월급도 2달이나 밀렸는데 사장이 잠적했으니 받을 수도 없었지요. 저는 일자리를 구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았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많기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학벌이 없으니 사무직 같은 건 꿈도 못 꾸고 그나마 힘쓰는 일을 해야 하는데 나이가 있으니 그런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도 없었지요. 공장 여기저기에 이력서를 내봤지만 답변 오는 곳은 없었고 그나마 아내가 식당 주방 설거지랑 서빙을 같이 하는 식당에 취직해서 저희 가족들 모두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것이 아내에게 너무나도 미안해서 무슨 일이라도 하려고 했지만 세상에 저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듯 아무도 저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아는 형님 소개로 부도난 공장에 신발을 떼어와서 노점상에서 팔았는데 잘 팔리지는 않고 돈만 날리고 노점이라 벌금까지 때려 맞으면서 저는 오히려 손해를 더 키우는 상황이 되었죠. 그 모든 것은 아내에게 돌아갔고 저는 아내 볼낯이 없어졌습니다. 한번 그렇게 되니 용기가 없어서 더 이상은 일을 못 벌릴 것 같았고 아내도 하루 이틀이면 그러려니 하는데 제가 일할 날은 기약이 없고 아내는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웃음이 점차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한창 30대 중반인 젊은 여자가 50대 남자를 먹여 살리는 것도 모자라 80 넘은 시어머니까지 다 모셔야 한다는 팔자가 얼마나 한탄스럽지 않겠습니까? 돌이켜보면 예상컨대 아내 외모가 또한 반반한 편이라서 주변에서 유혹도 많았을 테지만 저는 아내를 믿었기에 크게 맘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어머니께서도 제가 쉽사리 취직을 못하자 며느리 보기 민망했던지 그동안 자식들에게 용돈 받은 것을 모아놨던 쌈짓돈을 제게 내놓았습니다. 당시 5천만 원씩이나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이 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돈이에요? 이렇게 큰 돈을 갖고 계셨어요? 내가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다. 자식들 택시 타고 가라는 거 버스 타고 가고 걸어가고 돈 한 푼 허튼 대로 안 쓰고 간신히 모은 돈이야. 어머니, 그런데 이걸 제 앞에 왜 내놓으시는 거예요? 사지 멀쩡한 아들 취직 안 돼서 무능력해 며느리 밖으로 내보내 고생시키는데 시애미인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어머니, 고맙습니다. 무슨 장사라도 하나 해서 먹고 살아라. 전에 신발 장사처럼 노점상 같은 거 하지 말고 번듯하게 가게 얻어서 뭐라도 하나 해. 먹는 게 아무래도 잘 될 텐데. 먹는 거요? 그건 제가 재주가 없어서 가게를 얻는다고 해도 뭘 해야 될지.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지 그림을 그리던 리정이가 환하게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장사할 거야? 그럼 우리 치킨 가게 하자. 치킨 먹는 거잖아. 치킨 가게? 아빠는 치킨 튀겨본 적 없는데. 나 알아. 엄마랑 같이 치킨 튀겨봤어. 그럼 리정이가 아빠 치킨 튀기는 법 가르쳐 줄 거야? 가르쳐 줘야지. 아빠 일하는데. 인성이도 치킨 좋아해. 나도 좋아하고. 아빠가 맛있게 튀기면 우리도 맨날 먹을 수 있잖아. 그치, 인성아? 아빠, 나도 누나처럼 치킨 먹고 싶어. 리정이는 어린 인성이까지 끌어들이며 치킨 장사를 하라고 제게 밀어붙였습니다. 어머니는 난감해하시고 그러면서도 손주들 실망시켜주고 싶지 않아 적당히 맞춰주라고 하고 한번 다른 거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딱히 다른 것은 잘 모르기도 하고 초보자들도 할 수 있는 치킨 가게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 당시 메이커 치킨 가게가 있었는데 그건 가맹비나 로열티 같은 것도 내야 해서 부담스럽기는 했습니다. 제가 자영업을 하려고 투자하는 돈은 어머니 쌈짓돈이니 더 신중하게 알아보았죠. 그러다 저는 돌아다니다가 시장 한 구석 자리가 나온 것을 보게 되었고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니 그럴듯한 가게보다는 사람들 많이 다니는 저렴한 곳에 시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마침 옛날에 시장에서 야채도 팔고 하셔서 같이 보러 갔는데 어머니께서 터가 나쁘지 않다며 이곳에서 한번 잘 시작해보라고 했지요. 저는 터 계약을 한 후 간판이나 튀김기 이런 것들을 보러 다녔습니다. 아무리 시장이라지만 간판이 있으면 손님들이 더 잘 기억을 할 것 같았지요. 치킨 가게를 리정이와 인성이 끝 이름을 따서 정성치킨 이름을 걸어놓을 생각을 하며 기분 좋은 감정에 빠졌죠. 그리고 이 계획을 퇴근한 아내에게 말을 하려는데 기분까지 좋아 때깔이 좋아진 저와는 달리 너무 고생을 해서 그런지 누렇게 뜬 아내가 참으로 지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먼저 한숨을 쉬며 이에 앞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저 오늘 식당 그만두었어요. 조금 쉬고 싶어서요. 그래? 잘했어.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만 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좀 쉬어야지. 그래서 말인데 일자리를 잃은 김에 친정에 잠시 다녀오려고요. 어머니도 뵙고 리정이도 데려가서 쉬게 하고 싶어요. 아내는 지치고 힘들었던지 고향 생각과 중국에 있는 가족 생각이 난다며 마지막 월급 받은 것을 못 내놓고 그걸로 중국 가는 비행기 티켓을 산다고 했습니다. 제가 뭐라든 아내는 이미 마음을 다 정한 것 같았고 저도 장사 시작하기 전에 아내와 좋은 감정으로 머리 좀 식히고 여행이라도 잘 다녀오면 좋겠다 싶어서 아내와 처갓집에 같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식구 모두 같이 가자. 여행도 할 겸. 그러고 보니 처갓집 식구들을 한 번도 못 뵈었잖아. 내가 이래봬도 사위인데. 꼭 한번 보러 가고 싶었는데 이 기회에 다 같이 다녀오자. 하지만 아내는 반응이 생각보다 굉장히 떨떠름해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내 긴장하더니만 고개를 저었고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친정은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인성이도 아직 어리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같이 가요. 그래? 이번에 당신이랑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인성이 이제 초등학생 되는데 처가집 식구들에게도 보여주고 같이 다녀오면 좋잖아. 이번만 저 혼자 다녀올게요. 당신 한국에 남아서 일도 좀 알아보고요. 인성이도 학교도 빠지면 안 되잖아요. 리정이도 학교 빠지고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알았어. 그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아내가 어떻게 해서든 저와 인성이를 데려가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 같았고, 저는 뭔가 평소 아내답지 않고 석연치 않았지만 아내의 말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치킨집 한다는 말을 못했고, 리정이에게도 엄마 다녀와서 다 같이 파티하면서 말하자고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리정이는 당장 엄마가 치킨집 한다는 소식을 못 들어서 아쉬워하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제 말을 잘 따라주었고 끝까지 착한 아이였죠. 떠나는 날 리엔청과 리정이를 공항에 데려다 줬습니다. 아내는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딱 일주일만 있다가 올게요. 어머니도 당신 얘기 들으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때도 그녀가 자꾸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인성이는 엄마와의 그게 마지막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던지 유독 칭얼거리며 엄마에게 울고불고 가지 말라고 매달렸고, 아내는 미안한 듯 입술을 깨물고 인성이를 한 번 안아준 뒤 제게 맡겼습니다. 엄마 하고 울부짖는 인성이의 소리가 괴로운지 리엔청은 리정이를 데리고 얼른 떠났고, 리정이는 마지막으로 저를 꼭 안은 뒤 엄마 뒤를 따라갔습니다. 저는 인성이를 말리며 차분하게 달랬죠. 엄마랑 누나 금방 돌아올 거야. 외할머니 댁에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다음에 꼭 따라가자. 그리 말하며 아이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리엔청과 리정이는 중국으로 떠났고 저는 인성이와 함께 한국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집은 고요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내가 떠난 뒤 말씀이 부쩍 없어졌고, 저는 집안일을 하고 밥을 차려 먹으며 지냈지만 어쩐지 허전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면 돌아올 거라는 아내의 말을 믿으며 버텼습니다. 그렇지만 일주일만 머물다 오겠다던 리엔청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죠. 생각해보니 처갓집의 연락처조차 제게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아는 척 며느리가 조금 더 있다 오고 싶어 한다고 계속 거짓말을 했지만 어머니도 눈치를 챈 듯 제게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고, 처갓집 전화번호조차 모른다는 사실에 저더러 미혹한 놈이라며 주름진 손으로 속상한 듯 등을 치셨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며느리를 믿으려는 듯 그래 네 말대로 여행이 늦어지는 것일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얻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길어진 여행 일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인성이는 전보다 더 칭얼거리며 엄마 언제 돌아오냐고 계속 물었고, 이제 대답할 핑계도 써먹을 건 다 써먹었기에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아내는 왜 대체 오지 않는 걸까? 뭐가 문제일까?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혼자 머리를 쥐어뜯으며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저는 여기저기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엔청과 함께 공장에서 일했던 중국 동료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리엔청 소식 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동료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구씨, 사실은 이건 소문이긴 한데. 그 여자는 말을 맺지 못하고 제 눈치를 계속 살폈습니다. 괜찮으니까 말해보세요. 무슨 소문이요? 그게 하여튼 참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하나?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동료는 무섭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리엔청이요. 그러니까 리정이 친아빠 원래 남편한테 돌아갔대요.
듣기로는 그 남자가 사업에 크게 성공해서 리엔청과 리정이를 찾아서 중국으로 돌아가 다시 재혼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한순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랑 결혼했는데 원래 남편이라니요? 재혼이라니요? 분명 우린 혼인신고도 하고 다 했다고요. 그냥 소문일 뿐이에요. 굿이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냥 차라리 잊으세요. 리엔청 그동안 굿이 위해서 힘들게 노력하며 살았다고 하던데 고생만 시켰다면서요? 그 가녀린 여자 딱하지도 않아요? 그냥 연락이 안 되면 연락 안 되는 대로 놓아주는 거 어때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와이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리정이도 저를 정말 따르고 좋아했다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내고 인성이 엄마라고요.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인성이는 어떡하라고요. 한참 엄마 손 필요할 나이인데 우리 인성이 어떡하라고. 하지만 그 여자의 표정은 너무나도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은 채 가버렸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온통 아내와 리정이의 얼굴로 가득했습니다. 정말로 나와 인성이를 두고 떠났단 말인가. 현실을 받아들이기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인성이의 얼굴을 보며 겨우 정신을 붙들었습니다. 그래, 내게는 인성이가 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무너지면 안 돼.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인성이가 잠든 뒤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배신감과 상실감이 뒤섞여 온몸을 휘감았고 머릿속에는 그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걱정 말아요. 딱 일주일이면 올게요. 그 일주일은 영영 돌아오지 않는 약속이 되어버렸습니다. 리엔청이 떠났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시간을 보냈고 어머니는 굳이 제게 묻지 않았지만 이미 짐작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해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그녀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배신을 당했어도 직접 만나서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결심을 들은 어머니는 단호하게 반대하셨습니다. 경문아, 너 지금 제정신이냐? 그 여자한테 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인성이는 어쩌고 네가 지금 아이를 두고 떠날 처지가 아니야. 이미 떠나버린 여자 붙잡지 말아라. 인성이까지 버리고 간 마당에 다신 그 애는 너한테 돌아오지 않을 거야. 어머니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인성이를 한번 바라보니 어린아들이 저를 향해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애처롭고 또 제게 남겨진 유일한 희망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성이의 학비와 과외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에 모아둔 적금을 깨고 저는 시장에서 정성치킨이라는 간판을 걸고 통닭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통닭 튀기는 건 저희 어머니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손에 닭을 쥐는 것도 어색했고 뜨거운 기름 냄새에 몇 번이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인성이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통닭 장사로 벌이가 부족할 때는 밤마다 대리운전을 뛰었습니다. 하루 종일 닭 냄새에 쩔어 있다가 밤이 되면 대리운전을 나가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피곤에 지쳐 가끔은 잠들 뻔하기도 했지만 인성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한순간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날, 저는 이 모든 고생을 웃으며 떠올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엄마와 누나를 기다리는 인성이를 위해 저는 매일 더 열심히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인성이는 더 이상 언젠가부터 엄마와 누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참 눈에 띄는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책 읽는 속도도 남달랐고 학교에서 배우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격도 활발해서 친구들과 잘 어울렸고 운동장에서 공을 차며 뛰어노는 모습은 제게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성이가 어두운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빠,
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인성이는 밥을 먹던 제 앞에 턱하니 앉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뭐든 물어보라고 웃으며 말했지요. 그러자 인성이가 쭈뼛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진짜 우리 버리고 도망간 거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애써 웃으며 물었지만 아이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엄마가 중국으로 도망갔다고 놀렸어요. 아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해? 엄마랑 누나는 돈 벌러 갔잖아. 아빠가 몇 번을 말했니?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마. 그래요? 그럼 왜 엄마랑 누나는 전화도 안 해요? 왜 한 번도 안 와요? 아빠가 돈을 잘 못 벌어서 이제 안 오는 거예요? 엄마도 누나도? 인성이는 제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고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다시 물어보지 못하도록 밥이나 먹으라고 무뚝뚝하게 말했지만 인성이는 고개를 숙이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인성이는 그날 이후 전보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엄마에 대한 진실을 스스로 알아낸 듯 보였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아이는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부정해도 아이의 눈빛 속에는 묘한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인성이는 더 이상 엄마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부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교 1등은 기본이고 각종 대회에서 상을 휩쓸며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주목받는 학생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이가 점점 어두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인성이의 뒷모습은 어딘가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아이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아빠, 제가 의대 가면 돈 많이 벌 거예요. 그럼 우리도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겠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속으론 참 서글펐습니다. 아이가 왜 그렇게 이를 악물고 사는지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성이는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동네에 플랜카드가 걸리고 사람들은 저를 보며 칭찬했습니다. 경문씨 대단하네. 어떻게 그런 훌륭한 아들을 키웠대? 하지만 저는 속으로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성이는 의대에 들어가면서 서울로 떠났습니다. 아빠, 이제 저도 대학생이고 공부하느라 연락은 자주 못할 거예요. 그래,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의사가 되어야지. 아빠가 너 학비 걱정 안 하게 뒷바라지 잘해줄 테니까 너는 아무 염려 말고 공부 열심히 하거라. 인성이의 말뜻은 아버지와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열심히 하라고 답했지만 아들이 떠난 뒤 집은 다시 허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어머니께서는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서 저 혼자밖에 없는 집은 더욱더 썰렁하고 저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인성이는 자신의 열등감을 채우기 위해 그리고 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악착같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족했던 만큼 아이는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지만 그 길이 꼭 행복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아들이 떠난 방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대로 의사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겠지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그 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울로 떠난 아들이 새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쁜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잘 받지 않았고 문자도 간단히 잘 지내요 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들 걱정이 되어 안 되겠다 싶어 직접 인성이의 학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 걱정에 도저히 장사를 할 수 없는 지경이라 가게 문을 일찍이 닫고 허름한 차를 타고 기름 냄새에 쩌든 허름한 옷을 걸치고
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뜻은 없었고 제 마음은 아들에 대한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물어 의대 건물을 찾아갔고 저는 수업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드디어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렵지 않게 인성이를 보았을 때 저는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를 보며 깜짝 놀라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손짓을 보고도 한참 동안 눈길을 피하더니 옆에 있던 친구들과 여자친구를 향해 조용히 뭔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등지고 제 앞으로 뛰어와서 입술을 깨물고 제게 다그쳤지요. 연락도 없이 여긴 어쩐 일이에요? 어떻게 감히 그 후줄근한 옷을 입고 제 앞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 제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하세요? 부모 얼굴이 자식 얼굴이라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미안하다. 네가 계속 연락이 안 돼서 나는 그저 너 잘 있나 하는 걱정에 얼굴 한번 보면 안심이 될까 해서 왔는데 나 때문에 많이 곤란하냐? 저는 인성이 말에 아차 싶었고 인성이 친구들도 있는데 이렇게 후줄근한 차림으로 오면 안 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 미안함이 앞섰습니다. 인성이는 서울 와서 멀끔해지고 옷도 참으로 비싸 보이는 것을 걸친 것 같았습니다. 삐껍번쩍한 게 예전에 저와 같이 살던 인성이는 더 이상 보이질 않았지요. 제 말에 인성이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다시는 학교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창피하게 정말. 화가 많이 났구나. 미안하다. 그냥 너 밥이라도 사줄까 싶어서 왔는데 네가 많이 보고 싶어서 왔는데 저는 마음이 안 좋아서 횡설수설하며 말했지만 인성이 눈에는 그저 창피하고 한심한 아버지였던 것뿐 같았습니다. 인성이는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걸로 점심 드세요. 어쨌든 이렇게 얼굴 봤으니 점심은 같이 먹은 걸로 칠게요. 저 바빠서 더는 못 있어요.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5만 원이 한없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먼저 저를 떠나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 틈으로 갔고 저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골목을 나왔습니다. 잠시 멀어져가는 인성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아들의 지갑이 잠깐 열린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두둑한 지갑 속 지폐가 스쳐 지나갔지만 그보다 제 마음을 무겁게 한 건 아들이 저를 외면하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3시간 정도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와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학교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그 말을 곱씹으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창피하다니 내가 우리 인성이한테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내 생각이 짧았지요. 의사가 될 아들 앞인데 남들처럼 번듯하게 차려입고 갔어야 했는데 그 효자 아들의 입에서 아버지를 창피하고 부끄럽다는 이야기를 하게 만든 스스로를 다그치며 미련한 놈이라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로 인해서 제가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시간들이 그렇게 가벼운 존재로 치부되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인성이를 찾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끔 아들이 올리는 SNS를 통해 그의 생활을 엿볼 뿐이었습니다. 사진 속 인성이는 항상 말끔한 옷차림에 웃고 있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성이가 자기 아버지를 부잣집 사장으로 소개했던지 인성이 지인들의 댓글들을 보면 부잣집 사장 아들이라는 말이 따라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속였다는 사실보다 더 이상 제가 아들 세계에 발을 들이면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알았기에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인성이는 의대를 졸업하고 정식으로 의사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시 한번 저를 찾아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 아들이 의사라니.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구먼. 아니에요, 형님. 제가 뭘 했다고요. 인성이가 똑똑해서 그런 거지요. 저는 겉으로는 겸손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무렵 인성이가 SNS에 여자친구와의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의대 출신인 듯 보이는 그녀는 단아하고 품위 있는 모습이었고 두 사람은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성이는 결혼 준비를 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합니다.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딱딱했지만 그 말은 제게 크나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 아이고, 축하한다. 아빠가 뭐 도울 건 없겠니? 아니요. 아버지는 그냥 계시면 돼요.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예전에 학교에 생각 없이 나타나셨을 때처럼 감정에 휩쓸려 멋대로만 안 하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저는 벌써 머릿속으로 결혼 준비를 생각하며 들뜬 기분이었습니다만 아들의 반응은 제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아들의 말에 살짝 서운함이 느껴졌지만 저는 그저 그래 알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뒤로도 저는 아들의 결혼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을 꺼내어 예당과 혼수를 위해 자금을 마련했고 동네 시장에서 적당한 양복도 새로 맞췄습니다. 결혼한다고 하니 조만간 상견례를 할 텐데 이번에야말로 아들의 위신을 세워줄 요량으로 돈 아끼지 않고 좋은 곳으로 눈 딱 감고 샀습니다. 아들도 상견례는 제가 참석해야 할 줄 알았던지 날짜와 장소를 알려주었고 이번에야말로 걱정 말라며 큰 소리 땅땅 치고 아들의 상견례 날짜가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그 전에 며느리감을 보고 싶었지만 며느리가 워낙 바빴던지라 상견례 때 보기로 했지요. 그러나 상견례 날짜가 다가오기 전 인성이는 갑작스러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그냥 상견례 때는 아버지가 오지 않으셨으면 해요.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뭐라고? 내가 상견례에 왜 안 가? 혹시 무슨 일이 있어?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놀란 제 목소리에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여자친구한테 다 말했어요. 우리 집 형편도 아빠가 어떤 분인지도요. 근데 그 집에서 상견례 자리에 아빠가 참석하지 않는 게 낫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바쁘다고 하면 된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너 그게 무슨 소리냐? 아빠가 네 결혼 상견례에도 갈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아버지,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해 나은 선택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목소리가 떨렸고 그래서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제 손에는 인성이한테 줄 결혼 자금을 마련하려고 꺼내둔 돈 봉투와 새 양복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견례를 떠올리며 설레던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들에게 줄 결혼 자금인 이제껏 모아놓은 1억 정도였습니다만 아들에게는 참으로 그게 하찮게 느껴진 건지 마음이 좋질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양복을 손에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내가 그저 걸림돌이 된다는 거구나 싶어 입술을 깨물며 억누르던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들의 상견례 참석을 막는 전화 이후 저는 며칠을 밤잠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그래, 그 집에서 오지 말랬는데 내가 굳이 전화까지 받았는데 가서 아들의 결혼을 망칠 순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다른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아버지인데 나는 정말 이 결혼에 아무 역할도 못하는 존재인가 싶어 고민하다가 결국 상견례 당일 예정대로 돈도 주고 상견례 참석도 할 생각에 저는 고민 끝에 새로 맞춘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정성스레 닦아둔 구두를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조용히 보고만 오자 제 자신과 약속하며 식당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아들과 며느리 될 사람이 웃으며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멈칫거리며 주저하는 사이 뭘 놓고 왔던지 곧바로 다시 나온 인성이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상견례 안 오시기로 했잖아요. 여기 왜 오셨어요? 저는 말을 꺼내려다 목이 잠겨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인성이는 제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돌아가세요.
처갓집 부모님 오시기 전에 빨리 가셔야 돼요. 여기 계시면 저 정말 곤란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너희 결혼을 축하해 주러 온 건데 그것도 안 되겠냐? 아버지, 제가 얼마나 이 자리를 위해 준비했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여기 있으면 제 모든 게 망가질 수도 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인성이는 눈을 질끈 감으며 답했습니다. 아들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제발 돌아가 주세요. 며느리감은 알지만 처갓집 부모님은 우리가 부잣집 출신이라고 알고 계세요. 결혼 허락 받을 때까지는 그렇게 알고 계셔야 한대요. 아버지 연기 잘할 능력 없으시잖아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뚫어지게 쳐다보다 이제는 오기가 생겨서 천천히 문을 열고 상견례 장소로 들어갔습니다. 인성이는 저를 강하게 말렸지만 저는 그것을 뿌리치고 앞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보았고 자리에 앉아있던 처갓집 부모님은 처음에는 저를 낯설게 바라보았지만 제가 자신을 소개하자 곧 온화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아, 인성이 아버님이시군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며느리감도 처음 보는데 반갑네. 아버님 말이 서투른 듯 며느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인성이를 째려보았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들은 제발 적당히 하고 일어서라고 조마조마한 채 끝까지 절 말리려 했고 참다 못한 저는 그 자리에서 제 삶과 희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성이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고 어떤 사돈을 찾으시는 줄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큰 부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난한 형편에서도 공부를 놓지 않게 했고 밤낮 없이 일하며 아이를 키웠어요. 제 이야기가 이어지자 사돈들 얼굴도 점차 굳어졌고 인성이는 점점 초조한 표정으로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말을 마치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이 모든 걸 숨기고 싶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의 진짜 이야기야. 나는 네가 자랑스러운 아들이라는 걸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었단다. 그러자 사돈들은 끄덕이는 것에 반해 아들은 냉랭한 표정으로 제게 빨리 일어서라고 눈치를 줬고 저는 바쁜 일이 있다며 좋은 시간 보내라고 결혼에 관해선 아들하고 의논하겠노라고 아들 손에 봉투까지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아들이 뒤따라 나오며 제게 바락바락 대들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가난한 과거를 숨기고 이 자리에 서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다 망쳤어요. 아버지는 제 인생의 걸림돌이에요. 오죽했으면 엄마마저 아버지를 떠났겠어요? 더 이상 저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게 아버지로서 저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지 엄마가 떠난 아픔까지 쑤시며 인성이는 인정사정 없이 제게 상처를 주었고 그 말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아들은 내게 결혼준비 자금을 돌려주겠다며 열어보지도 않는 봉투를 앞에다 던졌고 저는 봉투를 준 채 아무 말도 못한 채 상견례 자리를 떠났습니다. 인성이는 부모 연기해줄 노부부까지 불러놓은 상황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으며 그 모습이 너무나도 괴롭고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더군요. 그날 밤 저는 돌려받은 돈 봉투를 내려다보며 생각했고 그날 이후로 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 잡은 결혼식 청첩장마저 저는 아버지이지만 받질 못했고 그렇게 아들에게서 제 존재는 더 이상 의미 없는 과거로 밀려났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이 끝난 후 저는 그 아이의 소식을 끊고 홀로 살아갔습니다. 시장에서 닭을 튀기는 손길도 예전 같지 않았고 마음 한구석엔 텅 빈 구멍이 느껴졌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님들도 많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것마저 저는 무의미했습니다. 그러던 때에 힘없이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가려는데
낯선 여자가 저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장사 끝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자는 가게 간판을 한참이나 보더라고요. 정성 지킨 간판이네. 변치 않고 그대로라서 찾을 수 있었네요. 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기사 거진 20년이 훌쩍 지났으니 기억 못하실 만도 하세요. 저는 가물가물한 기억 사이에서 그 여자를 기억해내려고 애썼고 저도 모르게 아하는 탄성과 함께 툭 튀어나왔습니다. 제 입에서 믿기 힘든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가만히 보니 정말 리정이었습니다. 13살짜리 여자아이는 30이 훌쩍 넘은 성숙한 모습으로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라는 말과 함께 제 앞에 다가왔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내 리정이를 꼭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우리 정이 다시 못 보는 줄 알았는데 이 애비를 기억해주고 다시 한국으로 와줘서 고맙구나. 저는 리정이를 만났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리정이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고 우리 부녀는 집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리정이에게 간만에 밥을 지어주니 아버지가 지어준 밥 오랜만에 먹는다며 감격스러워하고 없는 반찬에도 한 공기 다 비웠고 조심스럽게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리정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짐작한 것이 맞았습니다. 그때 리정이와 안사람은 사업 성공한 전 남편한테 돌아간 것이 맞았고 그 덕분에 리정이는 그 밑에서 공부하며 부유하게 잘 살았지만 한 번도 저를 잊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엄마한테 늘 제가 보고 싶다고 말했는데도 들어주질 않았고 그러다가 나이 들면서 언제 한번 한국에 저를 찾아야지 했는데 처해진 일이 바쁘게 돌아가니 쉬이 기회가 나지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저를 찾게 된 것은 아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몇 년 전 제 친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이 여행 중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두 분 장례 잘 치르고 보내드렸고 그렇게 두 분 떠난 후에 제가 막대한 유산을 받았지요. 근데 가족도 없고 믿을 만한 사람도 없어서 아버지가 생각나 오게 된 거예요. 리정이는 그 말을 꺼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저를 찾아준 리정이의 마음에 뭉클해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래도 이렇게 살아줘서 고맙다고 말이시오. 하지만 리정이는 막대한 유산을 받고도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질 않았습니다. 30이 넘었는데 결혼은 안 했냐고 물었더니만 들어보니 그 유산을 받으면서 남편과 사업 자금으로 인한 갈등이 생겨 싸우다가 결국 애 없을 때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어요. 돈도 사람도. 그런데 문득 아빠 생각이 났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빠는 우리를 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젠가부터 아내와 리정이를 잊고 인성이만을 보고 살았는데 리정이는 끝까지 저를 잊지 않고 찾아주었다는 것에 저는 참으로 고맙기만 할 뿐이었죠. 친아들이라는 녀석은 애비 창피하다고 결혼식에도 못 오게끔 했는데 리정이는 전혀 그런 것 없이 여전히 예전이나 지금이나 저를 잘 따르는 딸이었습니다. 잘 왔다 리정아. 여긴 언제든 네가 돌아올 수 있는 집이야. 아빠, 그때 저랑 엄마를 받아주고 키워주셨던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아빠가 없었으면 저도 없었을 거예요. 리정이는 저를 바라보며 울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리정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네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아빠는 충분하다. 내가 너한테 해준 건 아무것도 아니야. 다 잊어버리고 여기서 새로 시작하면 돼. 리정이와 그렇게 밤새 살아온 이야기를 하며 우리는 옛 기억을 새록새록 떠올렸고 다음 날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정이는 저와 다시 만난 뒤 중국에서의 삶을 모두 정리하고 왔다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지요. 아빠,
이제 저는 여기서 새 출발을 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자리 잡고 아빠 곁에 있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리정이가 오랫동안 떠나온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닥 제 도움은 필요한 것 같지 않았어요. 리정이는 제 생각보다 훨씬 돈이 많았고 이미 부동산에 관한 일을 해왔기에 부동산의 흐름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산 리정이는 저보다 더 한국 사회에 많이 알고 있었지요. 쭉 매물을 보더니만 리정이는 마치 부동산 쇼핑을 하듯 곧바로 집을 사고 건물을 사고 제게도 집을 마련해 주었을 때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게는 어떻게 옮기실래요?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시장 말고 더 깨끗하고 좋은 곳에서 정성치킨 운영하시게 해드릴게요. 사실 아버지 연세가 있어서 쉬게끔 해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저 정성치킨 가게가 없어지는 게 아쉽긴 해요. 생각해보면 치킨 가게를 하라는 것도 리정이었고 가게 이름을 지어준 것도 리정이었죠. 리정이로서는 정성치킨이 이렇게 문 닫는 게 아쉬울 법했고 저 역시 정성치킨으로 이제껏 아들 뒷바라지하고 제가 먹고 살았으니 비록 열정은 사그라들었으나 문 닫으면 서운할 입장이었습니다. 정성치킨은 내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마. 한때 단골들도 많이 있으니 나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좋겠구나. 그런데 내 명의의 집이며 건물이며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했지만 리정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옛날 아빠가 저랑 엄마를 받아준 것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걸 모르고 떠났잖아요. 그 상처는 제가 갚아야 해요. 아빠가 저희를 받아준 그 은혜를 저도 이제 갚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정이야,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아빠가 너를 어쩌면 좋을까.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그대로 통닭 장사를 시작했지만 아내 리모델링은 리정이가 또다시 손을 대며 해줬습니다. 저 힘들까봐 직원도 두게 하고 말이지요. 제 삶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돈 걱정 없이 장사를 하니 마음도 여유로워졌고 손님들에게 인심도 더 좋아졌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니 장사가 더 잘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리란 법은 없다고 마냥 이 상황이 믿겨지지 않으면서도 감사하기만 했죠. 그런데 리정이는 인성이가 없는 것에 대해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리정이에게 은근슬쩍 밥 먹으면서 인성이에 대해선 궁금하지 않냐고 했는데 리정이는 아버지가 인성이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며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더 이상 인성이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죠. 이제야 인성이가 바라는 부를 가진 아버지가 되었는데 인성이의 마지막 다신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말이 떠오르며 치가 떨렸습니다. 리정이는 정말 제게 참 잘했습니다. 한국에서 회사를 차려 운영하면서도 저와 주말마다 하루 정도는 같이 시간을 보내며 밥도 먹고 나들이도 하고 그랬어요. 바쁜 와중에 신경 쓸 거 없다 마다해도 그동안 아버지와 시간을 못 보냈으니 꼭 보내고 싶다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좋은 딸을 키운 아내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에 감사하며 살기로 했고 얼마 안 있다 리정이에게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죠. 바로 이혼의 아픔을 딛고 좋은 한국 남자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기자마자 바로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했고 대화 도중 그 사람이 의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만 해서 결혼이 많이 늦었습니다. 이제라도 리정 씨를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도 그럼세. 우리 정이가 복덩이야. 내 딸을 잘 부탁함세. 그럼요 아버님. 리정 씨가 아버님에 대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참 좋으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들처럼 아버님께도 효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싹싹하고 사람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리정이와 잘 어울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둘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결혼식은 큰 호텔에서 호화롭게 열리게 됐습니다. 리정이는 법적으로 정식 입양 절차를 통해서 제 성을 따라 구예정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고 저는 기꺼이 반겼습니다. 저는 이름이 바뀌어도 여전히 정이라 불렀지요. 저는 그토록 원했던 정이의 부모 상견례도 제가 참석할 수 있었고 결혼식 날 저는 정이의 신부 부모석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는 제게 너무나도 특별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아들의 결혼식에서 배제되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느꼈던 수치와 아픔을 떠올리며 이번만큼은 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 딸의 결혼식인 만큼 완벽하게 만들어야지. 이제 나는 자랑스러운 아버지다라는 생각에 괜시리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리정이의 신랑 친구들이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 움직이던 중 그들 중 한 명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인성이었죠. 인성이는 놀란 얼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여기에 계세요? 아버지가 딸이 있었어요? 혹시 돈이 궁해서 하객 아르바이트라도 하시는 거예요? 인성이는 저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도 안 되는 말로 몰아붙였고 저야말로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때 신부인 리정이가 나타나서 인성이를 쌀쌀맞게 대했습니다. 제 친아버지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보여드려요? 더 이상 제 아버지에게 무리함을 삼가했으면 좋겠네요. 이미 그쪽하고는 상관없는 분 아니신가요? 인성이의 시선은 곧 리정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좋은 머리인 만큼 그제서야 리정이의 얼굴을 보고 기억한 듯 허탈한 얼굴을 하며 어이없게 말했습니다. 설마 리정이 누나? 인성이는 당황스러운 듯 말도 안 된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리정이 누나가 왜 아버지 곁에 있어요? 설마 엄마도 오신 거예요?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그분도 당신을 두고 갔으니 그쪽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분이십니다. 차라리 돌아가신 게 다행이지요. 인성 씨한테 부모로서 창피한 취급은 받지 않으셨으니까요. 아버지를 상견례도 결혼식에도 참석 못하게 하셨다면서요. 그건 사정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뭘 리정 누나한테 그런 것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나 인성 씨에 대해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을 능력 정도는 됩니다. 그만해라 리정아. 인성이 너도 더 이상 내 딸 결혼식을 망치면 가만두지 않겠다. 웬만하면 아들이랑 말 섞고 싶지 않았으니 그저 딸의 결혼식이 방해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뿐이었기에 제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인성이는 집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5년 만에 마주한 아들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어딘가 힘없이 처진 어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로 보자고 한 거냐? 그토록 나를 네 주변 사람들 앞에 보이길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았냐? 저는 아들의 말을 끊고 냉담하게 물었습니다. 그 말에 인성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나빴어요. 아들이 말하는 동안 저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느꼈던 분노와 상처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너 그때 나한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기억하냐? 내가 부끄럽다며 다신 보지 말자고 하지 않았냐? 알아요. 제가 그때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빠가 나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생각도 못하고 제 자존심만 챙기려고 했어요. 인성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쉽게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처갓집에서 미운 오리 새끼 됐어요. 구박받으면서 눈치만 보고 살고 있어요. 이래서 사위는 아들이 될 수 없나 봐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갓집에서 잘 살기를 바랬건만 구박받았단 소리에 마음이 좋질 않았지만 그저 아들의 입에서 더 많은 진심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저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돈도 생기셨고 누나도 성공하셨고 매형은 저희 병원 교수에 병원에서도 인정받는 분이에요. 이제 아버지랑 우리 가족이 절대 처갓집에서 무시당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아들은 손을 부들부들 떨다가 고개를 들고 제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그냥 평범한 부모와 자식처럼 지내면 안 될까요? 여행도 함께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요. 제가 잘못했던 것들 정말로 다 보상하고 싶어요. 저에게 효도할 기회를 주세요. 아들의 목소리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의 말을 곱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이 아이가 변했을까? 아니면 또 다른 계산 아래에서 나를 찾은 걸까 싶었지요. 제가 그간 아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던지 아직 결정을 내리기엔 이른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 좀 해보겠다. 아들에게 냉정하게 답했고 아들은 뜻밖의 제 대답에 놀랬던지 당황스러워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아들의 간절한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만 저는 그동안의 상처를 지우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효도는 기회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건데 그걸 이 아이가 정말로 알게 될 날이 올까? 생각에 잠겼고 저는 몇 번이나 찾아온 인성이의 간청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진심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다시 불러서 제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말을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성아, 효도라는 게 기회를 보며 하는 게 아니다. 효도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부모의 지위가 달라졌다고 갑자기 시작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 뭔가 오해하시나 본데 저는 내 말 아직 안 끝났다. 끝까지 듣고 말해라. 나는 네가 과거에 했던 말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없는 게 나은 부모라고 했던 네 말, 그게 네 진심이었겠지. 그리고 난 네가 다시 부모를 찾는 이유가 진심에서 비롯된 건지 잘 모르겠구나. 아들은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이어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부모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존재로 여겨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 그러니 이제 정말로 네 길을 가라. 그리고 나도 내 길을 가겠다.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제가 이렇게 용서를 비는데도요?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아들은 할 말을 잃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던 아들은 일단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며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하고 결국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아들이 저를 찾아왔지만 저는 끝내 그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괴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며 리정이가 자주 찾아오게 되면서 저는 점차 제 삶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리정이는 제 곁에서 든든한 딸로 남아주었습니다. 딸은 늘 저를 챙기며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 잘 먹고 잘 살아요. 아빠는 이미 제게 충분히 좋은 부모셨어요. 딸의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리정이의 효도는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었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매일 일하고 돌아와 리정이와 저녁을 함께하며 때로는 동네 친구들과 술 한잔 기울이는 소소한 일상이 제게는 참으로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한 것이 한편으로는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자유로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상처받을 일도 누군가를 기다리며 애태울 일도 없었습니다. 인생이란 게 이런 거지.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남는 거야. 이제는 내 남은 삶에 집중하며 살아야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를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 삶의 굴곡 속에서 깨달은 것은 결국 중요한 건 나를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람과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더라도 스스로를 지키며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